설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언급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는 한국에 관련된 부분을 통째로 뺐었습니다. 그런 아베 총리가 일본 임시국회 개원 첫날인 4일 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메시지에는 각각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이 발언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가 틀어진 이후 계속 강경 기조를 이어갔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일본 정부에서는 당초 한국에 경고만 주자는 의도로 수출 규제를 했는데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등으로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가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자민당과 연립정권이 이루고 있는 공명당 소속의 아카바 가지요시 국토교통 장관은 정부 간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면 양국의 우호 관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양국 간 여러 문제가 생겨서 8월 한국인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 48% 감소하는 등 인적 교류가 축소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프다. 이렇게 전하면서 아베 정권에게 한일 갈등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자신만만하게 수출 규제를 강행했지만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고 최근 일본의 온건파들이 일본이 심했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내놓으니까 이번 공개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어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연설에서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듯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니혼게이 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연설에서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번 연설을 보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칭했지만 외교 문제를 거론할 때는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다면서 한국과의 거리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이 발언은 최근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실제로 지방도시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해지니까 한국의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아베가 가식적이라도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우리의 불매운동이 일본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가 사과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번 불매운동은 평생 가야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일본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인 굿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19개의 본상을 수상했는데요. 특히 LG전자의 자랑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최고 제품만 수여받는 베스트 100에 선정되었습니다. 베스트 100에 선정된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세계 첫 롤러블 TV로 OLED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시청할 때는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넣는 방식으로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갖춘 제품입니다. 전체 외관에는 리얼 알루미늄을 채택했고 스피커에는 명품 패브릭 브랜드 크바드라트의 원단을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LG 시그니처 에어컨, LG 시그니처 냉장고, LG 시네빔 레이저 4K, LG 오브제 냉장고, 전자칠판 등이 수상작의 이름을 올리면서 우수한 디자인을 입증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이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고상,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IDEA 최고상 등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싹수한 바 있습니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재단법인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에서 주최하는 디자인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훌륭한 디자인으로 판단되는 대상에 부여하는 상으로서 산업제품, 건축물,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해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디자인상으로서 레드닷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IDEA와 함께 글로벌 디자인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R에 대해 드디어라고 외치고 싶은 제품이라며 20년 전부터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해왔지만 대형 화면이 감기는 TV는 미래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어워드에서 LG 제품 4종이 본상에 수상하여 LG 시그니처의 정제된 디자인을 입증했다며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술이 비슷하면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인데 LG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수상이 일본에서 득한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LG 굿디자인 화이팅! 이상 LG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일본 정부는 중국 관광객을 늘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인 대상으로 온라인 비자 신청 제도를 만들었고, 또 지난 8월부터는 중국인의 편의를 위해 일본 현지 택시를 활용한 중국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 후 중국인 일본 여행이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가장 선호되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한국의 일본 방문자는 대폭 감소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16%나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 과학연구원은 올해 국경절 여행 예측 보고서에서 해외 인기 여행지 1위로 일본을 뽑았습니다. 이어 태국,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터키,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 영국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한국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이전에 한 중국 여론조사에서 한국은 올해 희망여행지 3위를 기록한 바 있었으나 사드 보복 이후 1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풀었다고 했지만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이 여전히 막혀있고 온라인 여행사들의 한국 상품 취급도 아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광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기에 가장 가까운 일본 여행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대했던 것도 잠시 중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돈을 잘 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은 위안화 환율이 10% 떨어질 경우 중국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9,000엔, 약 32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해도 올해 중국 관광객의 소비액은 2,430억엔, 하나로 2조 7,262억 원 규모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를 중국 관광객으로 완벽하게 메꾸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했던 일본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일본에 관광 가서 먹었던 음식 대부분이 후쿠시마산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는 주로 외국인들이 가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 공급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일본 방위상인 고노다로는 노골적으로 한국 여행객 750만 명이 와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어줬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도인 도쿄까지 방사능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도쿄도 방사능 수치가 높아 위험하고 도쿄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까지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즐겼던 일본 온천도 대부분이 가짜라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03년 SBS에서는 일본 온천 70%가 가짜이고 물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고, 일본 온천 전문가 고모리 다케노리는 일본 13,800개의 온천 중 진짜 온천은 거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은 맛있는 음식과 온천 때문에 일본에 주로 찾았기에 이 같은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을 통해서 일본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찾지 않는 일본을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에 오지 않는 중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언론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일본 방사능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아무런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때 영토 분쟁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안보상 큰 위협인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협력이 중요해졌고,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과 충돌하고 있기에 일본과도 등을 지면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1대1로 사업에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제기한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위험성은 물론 우객이나 일본 관광에 대한 위험성을 중국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의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일본과 중국 국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언론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한국 여행 대신 일본 여행을 가면서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고, 한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여행을 안 가게 되어 위험을